하지만 나중에 진짜로 북한이랑 그 미국이랑 강대강으로 가면은 우리의 증시 하락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겠지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셀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우리나라는 휴장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쉬었다, 이런 생각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의 경제 소식, 일단은 이랑 관련된 내용을 주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일단 오늘 영상을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 합니다. 작년 말에도 함께 했던 그것이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잠시만 알려드리자면은,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는 국내 주식 수수료가 완전 제로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아니 길이, 근데 그 수수료 뭐 0. 몇 프로 뭐 그런 거밖에 안 되지 않나? 그게 그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길이 예전에 예수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도 진짜 실제로 무시하고 썼다가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수수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수수료만 몇백만 원이 나가는 걸 보고 내가 왜 제로 수수료를 안 썼을까, 그렇게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 같은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싸다고 소문난 토스도 0.1%거든요. 물론 그것도 많이 싼 거긴 하지만 메리츠는 0.07입니다. 그거보다 더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분들이 메리츠증권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 니케이 상에 이렇게 장이 열렸거든요. 한번 보면은 니케이는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상해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항생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내일 우리나라도 한 마 1에서 마 2 사이에서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저녁 미국장이 좀 중요하겠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내일 아침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에 대한 걱정 여러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니케이가 1.5% 하락한 거,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1%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거의 낙폭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까지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은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저녁에는 이마롤, 이것도 말아 올리네, 이게 나와서 플러스로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일 우리나라 오히려 이제 하락 출발하고 쭉 올라와서 또다시 양전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 또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크게 급등하고 출발했으나 음봉으로 현재 이어가는 모습. 일단 이런 걸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는 유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 이 두 개는 먼저 상승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우리가 계속 뉴스를 보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쟁 이야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번에 사망한 하마네이,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네이는 1939년생으로 지금 이미 85,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되었나 봤더니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초대 지도자 호메이니, 뭔가 이름이 비슷하군요. 이 호메이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좌하면서 핵심 인물로 부상했었다고 하고, 참고로 이 이슬람 혁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과거 거의 한 70년 전, 80년 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여성들이 막 선글라스도 끼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슬람 혁명은 미국식 현대화를 반대한다, 그런 모습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의 전통을 찾자라고 말을 하면서 2500년이 넘게 이어진 군주제가 무너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군주제가 무너지고 뭐가 생겼냐, 바로 종교 지도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게 되었고, 그게 바로 이슬람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호메이니가 죽고 난 다음에 2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게 바로 이 하마네이, 지금까지 무려 37년간 통치를 해왔고 이번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미국식 현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 히잡을 벗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요거 이제 좀 우리가 많이 궁금한 부분이죠. 트럼프는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도 많이 낮고 중간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란이랑 협상은 분명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고 뚜렷한 돌파구가 없이 이거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버리면은 정말 엄청난 공격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해결을 하고자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빠르게 제거하고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노린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작전 이후 이란 국민을 위해서 자유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펌프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석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란은 제재를 당해왔기 때문에 만든 석유를 어디다가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몰래 이렇게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란은 탈출구를 찾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싸게 원유를 썼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란을 이렇게 때리게 됨으로써 중국은 이란 원유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석유 패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는데 석유 패권이랑 뭔 상관인데 한번 이 내용을 보자면은 일단 미국은 이란을 때림으로써 한 가지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의 달러 패권은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써야 되고 미국이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그 달러를 전 세계가 받아주니까 이때까지 지탱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란이 위안화를 쓰고 유로화로 석유를 결제하면서 굳이 달러 쓸 필요 없다 우리는 뭐 다른 것도 받아요 이런 행동을 했고 결국 미국은 그거를 응징했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산유국들에게 경고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너희도 혹시나 위안화로 결제하거나 유로화로 결제하면은 요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뭐 이건 앞으로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란이 친미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조금 더 가져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무슨 일만 터지면은 뭐 호르무즈를 봉쇄하니마니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도 미국의 영향권이 커지게 된다. 그 말인즉슨 석유 패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란이 생산하는 석유는 제재 때문에 많이 풀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뭐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정상화가 되고 제재가 풀리게 되면은 막대한 매장량이 풀리고 생산을 늘리게 된다면 유가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가 재선할 때 목표가 이거였거든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말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유가가 지금보다 좀 낮아져 있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러한 걱정 때문에 이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유가가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먼 미래는 이란의 제재가 사라지면서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미국의 의중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은 반발. 뭐 당연하겠죠. 북한과 중국은 바로 반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가장 추악한 주권 침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다만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왕이 중국 외교수장이 노골적 살해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발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북한이 좀 많이 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트럼프는 이때까지는 대화를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제재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은 세게 했지만 실제로 행동을 엄청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코라는 별명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거 말로 할 필요가 없네 그냥 그냥 주먹으로 하면 빠르더라 이거를 깨달은 건지 모르겠으나 뭔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간다 이러한 전략으로 좀 바뀐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가 또 기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랑 미국이랑 얘기를 좀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버팅기다가 강대강 모습이 나타나면은 야 이거 미국이 북한 또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린 또 옆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길이 뭐 그렇게 증시에 큰 영향이 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증시를 봐도 요 정도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을 만한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나중에 진짜로 북한이랑 그 미국이랑 강대강으로 가면은 우리의 증시 하락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겠지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전쟁은 얼마나 이어질까? 트럼프는 전쟁에 대해서 항상 4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대 4주 걸릴 거라고 보고 그보다 짧게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전에는 모든 걸 다 끝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란과의 대화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란의 라리자니 국가안보 최고회의 사무총장도 미국과 핵협상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오늘 저녁에 좋은 소식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 이야기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이야기 때문에 뭐 다른 건 관심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지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2일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4일에는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와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 이 데이터는 많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모주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빅 이벤트가 온다. 2차전지계의 빅 이벤트 인터배터리가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ESS, 로보틱스, 드론, AI 데이터 센터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전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 분야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LG엔솔은 차세대 LMR 배터리를 최초 공개하고, 삼성 SDI는 AI 데이터 센터용 고출력 배터리를 배치, SK온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들은 피지컬 AI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로봇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더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신곡은 지난 금요일 블랙핑크의 신곡이 공개되었는데 기름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장중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으나 그래도 장 마감 후 노래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 건지 넥스트레이드에서는 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장 마감보다 3%나 더 오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숫자가 지키고 있냐? 이날 발표된 고는 유튜브 일간 인기 뮤비 1위에 당연히 올랐으며,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로 보니까 3천만 회가 이미 넘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반도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 약 146만 장이 넘게 팔렸고 K-팝 걸그룹 사상 첫날 기준 최고 판매량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난 16년간의 가격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거. 보통 우리가 코인 투자하면은 뭐 대부분 트레이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코인마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승률이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중반부터 2026년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분석해 보면은 3년을 보유할 경우 손실 발생 확률은 0.7%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사서 진짜 딱 3년 들고 있으면은 최소한 2배는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다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겠죠. 비트코인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또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거 다 돌고 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코인이 좀 많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면 국장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1년 전은 달랐습니다.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국장 하면은 바보 소리 들었고, 위장 하면은 천재, 그리고 코인 하면은 신 요런 소리를 들은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단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1년 지나면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코인이나 미장을 하는 사람이 지금 그거 다 팔고 국장으로 넘어오는 거, 그거는 또 또 다른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꼼꼼하게 고려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수출만 좋은 게 아니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봤죠. 뭐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반도체. 그런데 뷰티 디바이스도 정말 괜찮다고 하네요. 2월 관련 수출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75%나 증가 수치라고 합니다. 세상에 늙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피부과는 너무 비싸고 시간도 많이 쓰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쉽게 하는 뷰티 디바이스, 여기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대장이죠. APR. 왼쪽에 주봉을 보다시피 또 신고가를 쓰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동국제약, LG생건 이런 기업들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예금금리가 오르는 이유. 저축은행 업계 예금금리가 쭉쭉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만기 평균 금리가 3%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3.2%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아니 이래 우리 금리는 계속 동결이잖아. 근데 예금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하고 봤더니 지금 장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은행에서 이제 예금을 받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만기 되자마자 전부 다 돈을 빼서 다들 주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만약 그게 가속화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은행 문 닫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수요를 조금이라도 잡고자 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이제 저축은행에서는 3.2% 이상 상품이 무려 90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잔액은 계속 줄어들 테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예금금리가 조금씩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올해 초 CS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또 3월 10일 아니겠습니까?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타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언젠가 그게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관련 상장은 내년 초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고, 상반기 내에 주관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는 공모 절차를 진행, 내년 초에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건축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